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게 하나라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게 소득이 한 전체 우리나라 GDP가 매년 좀 다르게 하는데 한 4%에서 1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울이 어찌 보면 기생도시입니다. 사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이 없으면 수도권이 유지가 안 되는 형태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전체 국민경제의 공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딱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식이냐면 소위 중장대한 제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산이나 이제 울산 같은데 이제 조선산업이나 신발 뭐 다 그렇게 구조정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인기가 있고 첨단 산업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이나 AI나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이제 올려가는데 보면 최근에 재미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고용이든 그냥 부가치 측면에서 절반 이상이 다 비수도권이 비중이 높거든요. 한 60%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2010년대 초반부터 보면 부가치 비중이 수도권에 쭉 해서 50% 가까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고용도 2015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한 3만 5천 불의 국민소득을 왔는데 이러한 국민경제 구조는 상당히 서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윈윈 전략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왜 울산에 살든 어디 살든 간에 울산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 다니면 한 1억 이상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서울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맞섰던 거죠. 물론 도농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전제했었을 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완전히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왜냐하면 제조업 그 많던 제조업 일자리들이 비수도권에서 이제 구조조정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서울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 완전히 이제 깡통만 남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생산 기능만 했기 때문에 머리에 관련된 기능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향후에 대한 기회의 전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일자리 비중을 보면 2010년대 중반을 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윈윈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대체해버리는 것. 이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더 증폭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걸 뽑아서 비수도권에 주는 정책이 계속 하잖아요. 뭐 공공경기 이전하라고 그러고 기업도 가면 된다 그러는데 아까 이제 설명들 하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좀 다 깡통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좀 그런 말을 학자들이 자꾸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지. 그런 그만하라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것보다도 감정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 다른 접근은 없어요? 강정부 입장에서. 교수님, 저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아까 이제 일자리 문제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업은 수도권 올라오고 있는데 왜 올라오느냐? 혹은 지방에 왜 안 내려가냐면 사람이 없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일자리 문제가 아닌 거 아닌지요? 기업이 거기 있는 기업도 지금 서울로 올라옵니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못 구해서. 근데 지금 일자리 문제로 지금 아까 현재는 일자리 문제라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고 일자리 문제 머리가 없어서 화이트 칼라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잘못된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 머리가 문제냐의 문제인데요. 생산이 그렇게 가니까 그런 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노동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사실. 보면 요즘에는 아까 학회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부유경 지역에 수도권에 버금갈 정도의 소위 말해서 순환형 교통망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투자 경우를 수도권에 버금가게끔 어메니티나 그런 걸 추가했더라면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수도권 특히 부산 같은 데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회계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 전문가들이 없어요. 전부 다 서울만 있거든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이 부산에서 그냥 잠시 출장 가가지고 한 그 정도라는 거죠. 왜 안 가느냐 하면 거기에 별로 떡국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이제까지 주로 생산과 관련된 그런 기능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떤 식으로 분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소위 말해서 그 기능에 맞게끔 딱 분화가 된 거죠. 또 수면에 맞게끔 그렇게
분화가 되어버린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문제는 이게 아까 식으로 1970년대, 80년대에서 꽤 왔었죠. 한 3, 40년 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깨뜨려야 되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역혁신 체제니 RIS라는 것들이, 그 다음에 클러스터 전략이라는 그런 걸 이제 깨뜨리려고 했었던 것이긴 한데, 저는 그게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한국에서 재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생태계를 구별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군산에서 지역공장이 펜센스 했었을 때 가장 임팩트를 많이 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수도권의 인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천에 부평이 주요 거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산에 있고, 그 다음에 창원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대부분 1차, 2차 하청업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연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것들 다 차별해가지고 정책을 안 하고 그냥 지역에서 그냥 모든 지역에 포괄을 시키는 소위 말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것을 썼던 거죠. 연계 구조를 그렇게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 이런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시도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그런 문제의식도 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건 어느 정도는 좀 브레이크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사실 지방소유는 1970년대부터 나타납니다. 1970년대부터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많이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급속한 성장시대 때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역을 살리겠다고 했던 게 수도권 억제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뭐 공장 못 짓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었고, 그런 규제 일변도 있고, 그 다음에 간 게 지방에 사람들이 왜 올라오냐,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역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정착을 못하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04년 오늘 하면서 지역혁신체제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럼 서울에 공기업하면 내려다 보내보자,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도 하고 뭐 하자, 정주여건 개선을 수준을 다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다시 것 중에 무슨 서비스 어느 업체들이 안 갔다? 저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한전이 내려가는데 한전만 법률회사가 받으면은 별도인데 안 갔어? 시장이 이상하네. 여튼 실제가 사무실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고, 그러면 그것까지 강제로 보내면 또 될 거냐? 그렇다면 그 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지역이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온다. 이 지역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자.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도 지역에 뭐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 하는데 실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지금 공장들은요, 일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됩니다. 옷 뭐 몇천 평 써도 전부 자동화로 돌아가면서 갑니다. 보통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의 전기가 싸기 때문에. 산업단지 잔뜩 뭐가 들어가도 실제로 사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구조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전에도 아마 이미 이게 2000년대 중후반부터 사실 그랬었는데, 뭔가 우리가 지금 산업 부분에서 거기다 공장 차리면 일자리 는다. 실제는 안 느는데. 그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으로 저는 과연 불경 지역에 정말 삼성이나 LG나 모든 것들을 그 정도의 대기업들이 거기 가서 정말 메이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주 환경이라든지 인프라 환경을 누가 조성해 준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 시절 초창기 때 70년대 소위 불경 지역에 남동이외 공업지역 만났을 때 이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걸 제 경제에서 빅푸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정책이 그 당시 미국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빅푸시 정책이 이제까지 온 거죠. 조금씩 거쳐가지고. 그리고 그 중간에 좀 아까 수도권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왔던 것인데, 시스템이 저는 아까 하시고 이제 한계에 와닿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와중에 도농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예전 어떤 나라든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도농 간의 갈등이, 도농 간의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더 빨리 왔던 것인데, 한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의 문제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이 한 세대 이상이 갈 것들은 우리 10년 안내에서 그게 지금 돌파해 버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아마 생각도 못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거죠. 구미에 LG 필립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LG 필립스가 파주 왔었을 때 그때 LG가 엄청나게 노비를 했었습니다. 노비를 했고 내가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산업연구원 같은 데 막 뭐 해가지고 그때 외국인 투자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면 수도권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51%였거든요. 그런데 LG가 엄청나게 노비를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의를 50%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LG 필립스가 그냥 파주에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LG하고 필립스가 이제 이혼했고, 그래가지고 LG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구미에 있는 상당 부분의 시설들을 전부 다 수도권을 다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구미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빅푸시에서 만든 도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기능들이 갖추지 못하니까 이거 무시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들을 아까 정책적으로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일종의 뭔가 만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한국의 핵심은 경제 핵심은 투자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설비 투자도 그렇고 건설 투자도 그렇고 비수도권 지역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왜 그러면 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한다라고 저기 생각되고 또 하나 하시는데 왜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수도권은 많이 오느냐? 아까 그냥 노동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뭐냐면 60, 70년대 산업화 시기에서는 한국이 소위 말해서 발전국가라고 하면서 대기업들의 투자를 사실상 간접 보조를 많이 해줬거든요. 직접 보조도 해줬고. 그런데 외환위기에 그것들 모두가 딱 상업정책을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 헤징하는 수단으로서 수도권 투자라는 것이 엄청나게 응가했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자산 측면에서. 보면 그 반월 시합 공단에 가보면은 한 평에 2, 300만 원씩 크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더 도시 근방에 가면 산단지 가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던 것들이죠, 사실. 예, 이 정도로 좀. 일부 이제 말씀에서 제가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분들을 말씀을 하는데요. 딱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다 기울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면 그런 거죠. 수도권에 한 3천만 명 정도 살면 안 되는가? 이게 왜냐면 수도권이 벌써 인구가 절반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었었는데 굳이 뭘 뽑아내고 하냐? 살고 싶은 사람 다 살게 하자. 그러면 뭐 어떻든지 어느 정도 교도부는 잡아놓고 뭔가 이렇게 균형을 해야 될 텐데 안 되는 것도 아니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균형 발전 정책의 전투에 회전만 계속 오는 거죠. 수도권에 한 3천만 명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주제하고 관련시켜서 지금 지역 균형이 무엇이고 균형이 무엇이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걸 쭉 봐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책 얘기를 일부 했지만 정책 얘기가 지금 완벽하게 다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해본 시간 인하면서 들었던 게 아까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공감분업 관점에서 이게 산업 이익을 전개에 대해서 반드시 한 지역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산업 믹스가 일어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그 성장 산업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게 대부분 지식기반 산업인데 지식기반 산업도 이게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있고 지식기반 제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 영역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식기반 산업은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공간적인 분화는 과연 나쁜 것인가? 만약에 그게 나쁘다면 정식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말 말했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걸 분업을 의도해서 우리가 풀어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비수도권 지역을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식으로 3천만 정도 살고 우리가 진짜 그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로 한국이 간다면 수도권을 그렇게 집중 육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KDI하고 산업연구원하고 여러 국제기관을 모아놓고 결국은 정책과제로서 수도권 규제 전면적 완화, 그거를 이제 대놓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가장 큰 성장 완화 정책일 겁니다. 다른 거 나더라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경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G7 국가라고 그러면 인구가 한 5천만 이상이 되는
국가들 중에 성장국의 하나로서 이렇게 유지되는 국가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밀도가 이렇게 아주 높아지면 사실 갈등도 심해지고 경쟁도 심해져가지고 피로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되면 저희 출생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인구학자들은 뭐죠? 밀도를 줄여가지고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구학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냥 막고 나가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저희 고생이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이게 고민도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죠. 하나는 수평적으로 가면은 조방적으로 가는 방식이고, 하나는 고밀도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고밀도 전략이 가지는 난점도 참 많거든요, 사실. 예, 많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경제학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남아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 남아있는 공간을 우리가 관리했을 때는 엄청난 그 기회들까지 따졌다고 봤었을 때, 하나의 핵보다는 두 개의 핵이나 세 개의 핵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는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공간적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IT 산업, 지금 특히 반도체 산업이 경기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쭉 미끄러지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자동차 산업이 꽤 괜찮거든요. 그러는 반면에 지금 성장률이 그만큼 이 정도 가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산업의 주공장은 울산에 있거든요, 사실. 울산이나 그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거든요. 밸런스 주면서 그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외부의 위험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될지. 사실 이런 시각에서 경제학자들은 절대 안 보지도 않고, 저는 이제 공부하는 쪽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학자들 특히 선택시키려고 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일차원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아니면 충격이 왔었을 때 그 충격을 줄여주는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도 그 시기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인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상 각 지역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글로벌 밸류체이션에서의 복수적인 지역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이 국민국가로서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싱가포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경제학자들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처럼, 주경제학자들처럼 우리나라는 그냥 싱가포르처럼 그냥 생산성의 의지를 갖고 면 3,000명이 살든 4,000명이 살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수도권에도 지금 오면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수도권 지역도. 솔직히 말해서. 예.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전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기업 같은 경우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인 공간적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죠. 하지만 민간 기업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비민간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산단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공간적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가장 젊은이한테도 핫한 산업인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이 지금까지 썼던 그런 공간적 재배치 정책을 과연 인위적인 재배치가 가능할까? 정준호 교수님하고 같이 하면은 2박 3일 혼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저 고부를 좀 몇 가지 좀 마무리하는 게 뭐 제 역할일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일자리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뭐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자리 정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일자리 정책을 못 해왔다.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일단 그건 이제 개인 입장에서 일자리 찾는 노동 입장에서 하고, 오히려 이제 기업 입장하고 이렇게 좀 나눠갖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쨌든 개인들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에 더 월급을 많이 주고 좀 더 편하고 미래가 있는 일자리를 가고 싶은 거고, 현재는 그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쪽에서 그걸 일자리 찾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풍부한 노동력에서 또 좀 더 풍부한 이런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지금은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은 굉장히 독특한 게 지역 간의 임금 격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똑같이 줘요. 대기업을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월급이 지역마다 그 생활비에 맞춰서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급무 하나, 지방근무 하나, 대학 교수들도 부산근무 하나 월급 똑같이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지역별 임금 격차가 없는 최저임금도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건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는 뭐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 가갖고 투자 유치소를 얘기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이 한국 반도체나 한국의 핵심 기업들을 미국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게 여러 가지 핵심이잖아요. 뭐 전략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지역에 뭐 텍사스주에 뭐 그런 거 근데 뭐 텍사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버거벌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활 환경이 좋고 뭐 기반 시설이 있고 거기 뭐 처음에 보스턴에 살던 분이나 LA 살던 분들이 텍사스 가서 일하고 싶을까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안정된 일자리가 생산되고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텍사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살다가 이렇게 정주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주 환경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뭐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 생활 문화도 중요하고 다 여러 가지 종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옵션이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우선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는 건 타당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좀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이 무조건 유리한데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 그럼 왜 미국까지 가겠습니까? 어떨 땐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듯이 한국 기업들을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과감한 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럼 그 정도의 과감한 보조금 정책을 펼친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대한민국은 균형 발전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균형 발전이 더 우선했다면은 반도체 클러스터도 용인에 만들지 않고 뭐 다른 데 만들겠다고 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답이.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수도권의 대기업을 유치시키는 거하고 엄청난 보조금을 줘서 부울경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그 정도 기업 투자를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쪽은 규제만 완화하면 되니까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한쪽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니까 이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중이 생겼을 때 생기는 그 각종 추반되는 투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집도 지고 집값이 올라갈 거고 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환경도 좀 파괴될 거고 또 밀집되면서 저출산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집중을 했는 그 사회적 비용을 지금 저희는 저출산의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출산율 격차가 분명히 상존하니까 그러면 그 출산율 격차만큼은 저희들이 그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치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그야말로 각 개인들이 다 전가 된 거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그로 인한 편익은 수도권에 투자한 기업들이 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 보면 이 재정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그냥 조세연구원에 있었던 김종훈 박사가 이걸 재정 편익이라고 판단한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은 워낙 인프라가 좋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내는 세금 대비 거기서 얻는 이익이 더 큰 거죠 사실. 순재정 편익이 가장 큰 데가 수도권이고 또 하나 극단적으로 큰 데가 어디냐? 강원도 청원과 같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구 작은데 뭐죠? 지방에서 내려보면 보조금이 많아서 극단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시간이 사실 여기 정책적 측면, 이론적 측면까지 우리가 논의할 텐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지역소멸 개선과 관련된 주제인데 다시 먼저 사람들이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한번 짚어놓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소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없어지는 소멸인가요? 지방 소멸이란 건 일본에서 나온 용어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용어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거겠죠. 인구가 적어드니까 독자적인 지자체로 이렇게 영위하지 못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합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속했던 지자체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통합되면서 그 지자체가 소멸된다는 의미 뭐 이 정도겠죠. 왜냐하면 지방이 소멸할 리가 없고 땅도 그대로 있고